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재범의 위험이 높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습니다. 가평 계곡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은혜와 조연수의 과거 범행을 목격한 이의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인터뷰를 한 사람은 조연수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택시기사에게 100만 원을 빌린 승객이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도주한 남성은 아내의 출산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20대 남성이 같은 병실에 있던 혼수 상태 환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 수백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남성은 피해자의 결제 정보를 휴대전화로 옮겨 퇴원 후에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뾰로롱. 아유, 안녕하십니까. 박진 변호사님. 네. 오늘부터 이 라디오 진행 아침에 하시잖아요. 네. 저 봤는데 네. 무슨 왕관을 쓰고 무슨 라디오를 진행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제목이 킹이라 보니까 왕관 하나 썼습니다. 예. 무슨 킹이요? 뉴스 킹입니다. 아, 그래서 왕관을. 네. 제가 오늘 출연해서 봤는데 아, 맞다. 왕관이 너무 작아요. 아, 얼굴 진짜. 크기에 비해서. 아, 그럼 걸쳐 있었나 보죠? 이게 맞죠, 그냥 아, 맞죠. 낫군요. 머리가 이렇게. 커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야, 너 여기 왜 왔어? 저도 저 왜 있는지 처음 만우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수진 기자가 일이 있어서 빠져서 제가 잠깐 데이터로 출동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여기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나요? 예. 여전히 아. 1년 만인데. 우리 홍지용 기자가 지금 사건 반장을 얼마 전서부터 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백 변호사님이 그렇죠.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사실 원래 여기 그 기자분이 항상 이렇게 뭔가 사건 설명을 해주는 게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한 2번 전인가요? 예. 대략? 그래서 한참 좀 돼서 혹시 모르신 분들 예전부터 있었던 그 친구니까 좋게 봐주세요. 예, 그냥 뭐 할 말이 오늘 없네요, 별로. 예, 맞습니다. 오늘 하루 나오고 그냥 말 거예요. 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사적 모임 10명,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확대됩니다. 자,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지침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확실히 확진자 수도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타는 느낌이긴 하죠. 일단 희망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 긴장의 끈을 풀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사회부 홍지용 기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자,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사건 반장 보느라 일 게을리 했다가 주말 내내 일해서 겨우 납품 마쳤습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하신 김혜미님. 아이고, 이를 어째 그래도 납품 문제 없으셨다니 다행입니다. 나 농사 지으면서도 사반 꼬박 챙겨봅니다 하신 산천어님. 83살 먹은 우리 엄마 의리 지킨다면서 사반 챙겨보세요. 우리 엄마 의리 파인 거 이제 알았네 하신 레몬님, 양이님, 파파야님, 감수성님, 크리스틴 하님, 강꽃들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정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정리해드리는 반장픽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욕창 방치한 요양병원. 저 이 사진 오늘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정말 사진 보여드릴 텐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홍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사건 반장 보다가 밥 먹으면 체할 것 같다 댓글 다신 분이 계셨는데 잠깐 숟가락 놓으셔야겠습니다. 욕창을 방치한 병원입니다. 어떤 병원이냐? 뇌출혈로 쓰러진 지 의식이 없어서 요양병원에 가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보호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다른 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갑자기 의사로부터 욕창 3기로 보인다. 어머니께서 욕창을 앓고 있다. 이런 진단을 전달받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죠. 최근에 면회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머리 뒤쪽에 거즈와 함께 반창고가 붙어 있었고요. 다음 날 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엉덩이부터 해서
주먹 2개 들어갈 정도로 욕창이 크게 나 있고 온몸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이 나빴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게 원래는 컬러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자체가 워낙 좀 참담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서 일단 그 부분만 저희가 흑백으로 좀 처리를 했는데 자, 마비 등으로 이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욕창입니다. 이 자녀분들은 요양병원 측이 이 욕창에 관해서 알려주지도 않았고 관리도 잘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 저 보호자 측에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지금 이 내용이 다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이거 전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요양병원이라고 하면 어머니를 소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예.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저렇게 욕창까지 방치를 했다면 전 뭐 일단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도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형사책임 어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을 잘 보호해야 되는 곳인데 당연하죠. 그걸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약상 책임에도 반한다는 그런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민사 책임으로도 충분히 물을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일단. 좀 제대로 좀 이제 케어 좀 해주세요, 제발. 예? 이런 뉴스는 정말 다시는 전해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유유히 사라진 가해 차량입니다. 자, 영상 함께 하시죠. 자, 고속도로입니다. 잘 달리던 차량 갑자기 덜컹했죠 방금. 덜컹하더니 분리대를 팡 들이지고 가드를 들이받고 지금 막 한 바퀴 휙 도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지금 전복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방향에서 찍힌 영상인데 뒤에 오는 검은 차 갑자기 콩 들이받았죠. 그러더니 차가 빙글빙글 돌고 앞서 보셨던 차가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사고가 꽤 크게 났는데 그렇죠. 뒤에서 이렇게 박은 차량 운전자 차 이렇게 앞에 차량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고만 있다가 그냥 가버렸다고 해서 지금 주말 동안 난리가 났어요. 누가 보더라도 후행 차량의 잘못이 확실합니다. 안전거리 확보도 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왜 끼어들었냐면서 본인이 화를 내고 뭐 명함 이런 거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시키고 본인이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뒷차가 사고를 낸 네가 왜 다음에 끼어들었어 해놓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블랙박스가 장착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피해 차량으로 보이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주위에 있던 트럭이나 이런 운전자들이 구조를 해준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큰일은 안 일어났는데 문제는 아무런 인적 상황을 남기지 않았던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추후에 어떤 다른 사람이 명함을 주면서 사고 처리하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가 이제 그거죠. 이런 경우라면 결국은 사고를 낸 다음에 도주한 게 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도주차량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어허. 다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운전자가 더 문제예요. 어떤 이 운전자요? 운전자, 가해 차량. 가해 운전자가 모 기업의 회장인 게 알려졌습니다. 졸음운전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이 그것을 감추거나 아니면 좀 쉽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사고 처리를 하고 본인은 그 자리를 화를 내면서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야, 아니 어떻게 차를 저렇게 해놓고 그냥 갈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고 영상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자, 블랙박스 차량 한 대가 도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때 골목에서 아이고 세상에 지금 이 중앙 분리대를 완전 그냥 두두두두두 밀고 갔어요 지금. 아니 세상에 인생 뭐 있어 직진이지도 아니고 골목에서 이렇게 도로로 진입하는데 그냥 앞으로 쭉 나오면 어떡합니까? 직진을 하네요. 네?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우회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저 사고를 좀 자세히 보시면 이 차는 2차로를 이렇게 가고 있었고 옆에는 쭉 주차가 돼 있다가 주차가 안 돼 있는 한 공간에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 제 개인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건 골목에서 나온 차량의 100% 과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이제 운전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저렇게 옆에 주차가 쫙 돼 있으면 중간에 주차가 안 돼 있는 곳, 여기는 골목길이라는 걸 충분히 예상해야 된다. 그래서 저기서 차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안전운전을 한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지금 이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이 정도면은 신도 못 피해요, 신도.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운전자의 과실은 0, 그리고 저렇게 직진 본능을 뽐내고 있는 골목에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100,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스타는 열애 중. 아, 그렇습니다. 자, 이건 뭐 제가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아,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배우 손예진 씨, 현빈 씨 결혼식 저희가 그 전에 드렸었는데 그 손예진 씨 부케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많은 누리꾼들의 궁금증을 샀던 배우 공효진 씨였는데요. 아, 사연이 있었어요, 역시. 그렇습니다. 예.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을 때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공효진 씨가 부케를 받았어요. 부케를 받게 되면은 몇 개월 내에 결혼을 해야 된다는 풍습이 있는데 공효진 씨가 사실은 그 10년 연하인 한국계 미국인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케빈 오라는 그 가수가 있는데 그 케빈오하고 여러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케빈오는 누구냐면 2015년 M모 방송에서 그 우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2019년 JTBC 슈퍼랜드에서 밴드 애프터 문이라는 걸 결성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그 일부 매체에서는 두 사람이 결혼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공효진 씨가 매니지먼트 회사가 뭐 숲이라는 회사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좋은 만남을 하고 있지만 결혼까지는 아닌데 결혼하게 되면은 연락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효진 씨가 이제 키도 커요. 느슨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죄송합니다. 40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리고 케빈오는 30이 조금 넘었습니다. 10살 차이라고 하는데 사랑에는 나이가 필요 없으니까 두 사람이서 아기자기하고 아주 재미있는 사랑을 이어가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결혼식까지 아주 무사하게 치렀으면 좋은 마음입니다. 예, 그냥 별로 웃긴 얘기는 아니었는데 왜 팀장님이 설명하니까 웃기죠? 자, 아무튼 그리고요 또 주말 동안에 한 커플 또 열애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두 사람입니다. 아. 개그맨 김준호 씨, 개그우먼 김지민 씨입니다. 두 사람 KBS 공채 개그맨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아닌데 14기 21기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선후배 관계인데 박 변호사님 혹시 두 분 중에 아시는 다 분? 알죠. 다. 뭐 친하고 이건 아니지만 제가 알죠, 당연히.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친하시냐고요. 친하진 않습니다. 네. 알지는 그럼 제가 그렇게 알죠. 얘기를 하셔야 처음부터. 예. 같이 방송도 좀 해보고 일단은 저 두 사람이 이제 김준호 씨 같은 게 조금 아픈 상처 같은 게 있어서 이 아픈 상처를 김지민 씨가 많이 좀 보다듬어 줬다 하나요? 그래서 사랑이 좀 커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공식적으로 열애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사랑을 좀 지켜봐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진지한 만남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지민 씨가 또 어머니를 위해서 저 동해 쪽에 뭐 집을 아주 지어서 선물해준 아주 효녀로도 또 유명하죠.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거센 강물로 풀웅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강물 속으로 차량 한 대가 지금 망설임 없이 달려 들어가는데, 야, 이거 사고가 난 겁니까요? 아니었습니다. 강물에 빠진 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차량이 그냥 그대로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간 건데, 야, 이 지친 기색이 역력한 사람이 물 속에 주저앉아 있는데, 자, 이리 와 타, 뭐 지금 그러죠. 다행히 물에 빠진 사람을 차에 태우고 다시 강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자, 홍 기자. 야, 세상에 이럴 줄은 몰랐네요, 정말. 예. 정말 동해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이라고 하는데 예. 그냥 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군 특수부대 출신이었어요. 특수부대 출신으로 해경에 들어갔는데 지금 영상의 장면이 마침 고향의 부모님 댁에 일손을 도우러 갔다가 순환구조 전파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물살이 빠른 곳인 걸 지역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따라갑니다. 물살 수심이 제일 얕고 약한 곳으로 차를 몰고 가서 순환구조대 오기 전에 신속하게 구조에 나선 겁니다. 저렇게 제일 얕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불러보고 잘 있냐 말해보고 눈에 보이니까 쫓아가서 그래서 붙잡고 차에 뒤에 태워서 바로 끌고 나왔습니다. 야, 정말 팀장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김은호 경사인데 해양경찰 특공대 출신인데요. 팀장님하고 학렬이 같으네요. 글쎄요, 제가 예. 나중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김은호 씨가 이제 그 자기가 그 선행한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뭐라고 했냐면 급류에 휩싸이는 익사자를 구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들어갔는데 저 차가 수륙 양용차도 아니고 어떻게 시동이 걸려 가는 거 모르겠어요. 물에 빠지면 시동이 안 걸리는데 예. 아무튼 갔습니다. 구해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해양 경찰로서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겸손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10월경에도 이제 해양경찰은 무슨 말이냐면 함정 근무도 하고 또 내륙 근무도 하거든요.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 함정 근무 중에 독도 북동방 해상에서 어선이 조바다가 전복이 됐던 거예요. 예. 그때도 이 김은호 경사가 2명이나 구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김은호 경사는 뭐 정의롭기도 하지만은 배려심이 많은 분이죠. 그리고 용감한 분이기 때문에 김은호 경사 저한테 전화하면은 제가 이번에는 피자를 2판을 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예, 피자 그만하세요 이제. 자, 삼겹살의 비계만입니다. 자, 사진 함께 보시죠. 자, 이게 삼겹살인데 딱 보세요. 살이 없고 거의 진짜 비계입니다. 예, 냉동 삼겹살 가게를 갔는데 이런 거를 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과 글을 올려서 이게 제대로 된 거냐 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누리꾼 말이죠. 주장에 따르면 가게 측 대응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인분의 고기를 시켰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저 사진과 함께 올렸는데요. 사진 보시면 위에 몇 장 고기를 뺐답니다. 뺀 다음부터 저렇게 비계가 가득한 고기가 올라오니까 이 고기 비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살을 드셔야죠. 직원이 이렇게 받아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삼겹살이 다 이런가요? 이 고기 삼겹살이라고 부르기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직원이 삼겹살 맞고요. 좋은 고기입니다. 흑돼지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백 변호사님, 근데 보통 방금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근데 저런 거는 못 먹을 거는 아니지만 보통 이 삼겹살집 가면 불판 닦을 때 네. 그렇게 쓰이는 용도로 저걸 이렇게 옆으로 해서 비계만 띄워서 이렇게 불판을 닦기도 하죠. 뭐 저도 이제 워낙 소위 냉삼, 냉동 삼겹살 많이 먹고 좋아하는데 조금 심하긴 하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뭐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통 이게 이런 사진이 공개되고 이분이 항의를 하고 나면 저 가게 장사가 잘 안 되지 않을까. 저거는 결국은 저런 고기를 제공하게 되면 식당에서 손님들은 불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럼 손님들이 안 가서 오히려 가게도 큰 손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럴 때 좀 이렇게 사장이라도 좀 이렇게 좀 약간 죄송하다는 그런 그 멘트라 좀 남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목살이나 드세요 얘기했다는 건 저 가게가 잘 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송현아님 지금 리모컨 막 만지작거리고 계시는데요. 자, 광고 딱 두 개만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한다고 울고 불고 거리 날리고 다 때리친다고 다시 야구 안 본다고 니 작년에도 그랬대. 그깟 공놀이가 뭐라고. 그래 그깟 공놀이 할 거면 제대로 놀아보자. 마침내 세상에 없던 야구의 등장. 컴투스 프로야구 V22.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재범의 위험이 높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자, 조현진. 저희가 정말 여러 번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잊어버리신 가족 여러분들 계실까 봐 제가 정말 빨리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자친구에게 한 번만 만나달라면서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자, 이 피해자 전 여자친구가 집에 있었는데 그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그 집에 있었는데 같이 그 피해자를 끌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급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해를 합니다. 그 상황을 어머니가 밖에서 다 들어요. 그런 다음에 잠시 후에 문이 탁 열리면서 이자는 도망갑니다. 4시간 뒤에 붙잡히긴 했는데 이제 1심 선고가 나왔던 거죠. 자, 일단 선고 내용 알기 전에 검찰 구형부터 좀 살펴보죠.
네,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했습니다. 살인을 미리 계획했다고 봤습니다. 미리 흉기를 사서 집에 찾아갔고 정말 화장실 문을 잠그면서 의도적으로 고의로 범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붙잡힌 뒤에도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참여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사이코패스 성향도 강하게 보였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무기징역과 전자발찌를 20년간 착용하는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래서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선고 내용을 들으시면 좀 화가 많이 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범행의 잔혹성이나 그때 바깥에 있었던 어머니가 어떻게 평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 이런 걸 고려한다면 중형이 선고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일단 법원에서는 징역 23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고요. 그리고 아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서 일단 구형이 됐던 전자발찌 관련해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은 기각을 했고 일단 판결 내용만 보면 이 범행의 잔혹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징역 23년이 과연 합당한 처벌인가 이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만한 그런 선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1심 재판부는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지금부터 따져보죠.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초범의 나이도 어리다. 박 변호사님, 네. 저는 바로 이거가 지금 납득이 안 됐어요.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거 이거랑 무기징역 구형을 23년으로 깎아줘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형도 가능하고요. 무기징역 5년 이상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 구형이 무기징역이었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 양형 기준으로 좀 따져보면 비난 동기 정도의 15에서 20년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중하면 18년 이상이 될 수 있는데 1심 재판부는 나쁘다고 보면서도 이 참작할 상황으로 이 두 가지를 본 것 같아요. 초범이고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했다라는 것들을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나쁜 게 상당히 많지만 양형 이유 중에 이 두 가지가 고려가 됐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아닌 또 더 중형이 아닌 23년을 선고를 했고요. 또 전자발찌 위치추적 장치도 부착 명령을 내렸는데 요거 말고 보호관찰 5년을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현진이 검찰에 송치될 당시의 모습 저희가 과거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장면 다시 한번 보고 가시죠. 마스크 벗을 생각 있어요? 아니요. 이별을 왜 못 받아들였어요? 유가족한테 할 말은? 죄송합니다.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마스크 한번 내려주세요. 안 될 것 같아요. 팀장님, 제가 이 조현진 23년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게 뭐 백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아마 조현진은 신상공개 결정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신상공개 결정이 나온 자들의 형량 중에 제가 알기로는 가장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23년. 그리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조현진이 다 지금 워낙 젊어가지고 형을 다 살지도 않겠지만 다 꽉꽉 채워서 나온다고 해도 50살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조현진이가 23년 받을 물론 이제 항소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계획 범죄인 거 다 알고 그 조현진이가 공판에서도 결심 공판에서도 뭐 반성할 기미가 없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중죄를 짓게 되면은 겉으로 보기에도 눈물을 보인다거나 반성하는 걸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조차 가식적인 모습조차 안 보였다. 그리고 얼굴을 빳빳이 들고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나는 억울해. 난 잘못 없어. 이런 표시예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를 잔악한 범죄를 했으면서도 본인이 반성하는 기분은 전혀 없다. 이런 반성 않는 사람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살인죄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징역이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가중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참작해서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23년 했다는 얘기는 정말 저도 화가 많이 납니다. 옆에 계신 백 변호사님이나 박 변호사님도 이해를 못 하실 것 정도잖아요. 네. 아무튼 이런 사항이 재판하게 되면은 국민들에게 감정이 참 화가 나는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판사님들도 고충이 있겠지만 국민 감정에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관련 이 선고 1심 선고가 나오고 나서 여기저기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뭐 여기 계신 두 분 변호사님 말고도 다른 뭐 일반 뭐 기자들이 변호사 법조인들한테 이 전화 취재를 했는지 그 워딩을 소개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뭐냐면 이건 좀 낮은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이제 통상적으로 그 한 명을 살해한 경우에 사형이 구형되거나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근데 한 명이 이 사망하는 이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극도로 잔인하거나 또 이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 피해자가 입었을 그런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현장에서도 어머니가 입었을 그 고통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근데 여기서 이제 초범이고 나이를 고려해서 23년을 선고했다라는 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조금 다소 낮지 않나라는 평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일반 대중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상이 공개됐던 범죄자 중에 어찌 보면 가장 낮은 형이 일단 선고된 건데 뭐 일단 항소심에서 좀 바뀔 수도 있고 아직 뭐 대법원까지 남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이유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보인다. 예. 또 유족으로부터 참여하거나 뭐 사과도 하지 않았다. 아까 결심 공판의 태도나 이런 걸 종합해 본다면 이 조현진이 재범 가능성이 없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도 기각한 게 전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가진 않습니다. 홍 기자. 네. 저희가 이제 이 내용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 또 여동생 이 유가족들은 극형으로 처벌을 해달라.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그렇게 정말 사정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으니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야 한다. 파렴치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징역 23년 선고가 나와서 기자들을 만나서 우셨어요. 우시면서 처벌이 많이 약한 것 같다. 경제사범은 40년도 선고를 되는데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15년, 20년 이렇게 선고를 되는 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셨습니다. 검찰이 아마 항소를 하겠죠. 예. 그렇죠. 꼭 그리고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은혜와 조현수의 과거 범행을 목격한 이의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인터뷰를 한 사람은 조현수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공개된 인터뷰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자, 가평 계곡 살인 사건 관련 이 공범 조현수의 전 여자친구, 그 전 여자친구의 인터뷰가 공개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인터넷 방송에서 예전에 찍은 2020년 말에 찍은 영상인데 최근 공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공개할 수 없었지만 공개 수배된 이후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조현수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2019년 당시에는 여자친구였고요. 이 사람의 증언. 나름대로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증언을 했습니다. 예. 용인 낚시터 사건, 그러니까 여러 번의 살인 시도가 있었다고 그동안 알려졌는데 그렇죠. 크게 알려진 건 3건이었잖아요. 그중에서 두 번째 사건인 용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날 일을 제보자가 잘 기억하는 이유, 당시 조현수, 이은혜와 또 피해자와 함께 이곳에 갔는데 용인 낚시터에 가면서 다시 자신의 남자친구는 조현수였는데 조현수와 이은혜가 내연관계라는 짐작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가본 낚시터인데 분명 나와는 처음 갔는데 조현수가 익숙하게 전에 왔던 자리로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은혜와 왔었겠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그 용인 낚시터 그 사건 일어났을 당시의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당시 남자친구였던 조현수가 이 제보자, 인터뷰를 한 사람과 이은혜 그리고 피해자까지 합쳐서 같이 낚시터에 가서 놀자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낚시터, 가평에 있는 바지라고 하죠.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장소에 갔고요. 거기서 이런 상황을 봤다고 합니다. 이은혜가 피해자가 물에 들어가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타게 하고 같이 물놀이를 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는 용인의 낚시터로 옮겨갔는데 술을 마신 다음에 제보자는 쉬려고 했답니다. 방갈로에서 쉬려고 했는데 근데 이때 나머지 사람들이 방 밖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심상치 않았던 상황 어떤 내용인지 제보자 얘기 듣고 이어가죠. 갑자기 이렇게 쿵쾅쿵쾅 계속 하다가 밖에서 풍덩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이거는 사람이 빠지는 소리였어요. 풍덩 하는 소리와 동시에 이 언니가 후다다닥 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언니 무슨 일 있어? 뭐야? 이러니까 아니야 별일 없어 빨리 누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가지 마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왜 내가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뿌리치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고인분도 빠져 있었고 조씨도 같이 빠져 있었는데 그 고인분이 거기에 팔을 이렇게 기댄 채로 이러면서 그냥 진짜 누가 들어도 이상한 비명처럼 들렸어요. 그 뒤에서 이제 제 남자친구는 고인분 어깨를 잡고 있었어요. 자, 박 변호사님. 네. 풍덩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네. 그 조현수가 숨진 고인의 어깨를 잡고 이렇게 붙잡고 있었다. 상당히 좀 이상하지요. 또 그 이전 단계도 지금 얘기를 좀 했지만 이은혜가 지금 들어오면서 뭔 일 있는 거 아니냐, 누가 떠 빠진 거 아니냐, 사고 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니까 나가지 마라고 했어요. 예. 나가지 마라고 했지만 이제 이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는 나갔던 것이죠. 나가서 봤을 때 그 장면이 상당히 놀라웠다라는 겁니다. 조현수는 멍하니 있었고 윤상엽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면서 데크에 몸을 기대면서 아주 힘들어서 나오려고 했던 표정이 나오려고 했었고 조현수는 그걸 좀 막는 모습, 어깨를 잡고 막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아마 봤던 것 같고 이은혜는 이 제보자가 못 보게 하려고 했던데 이 제보자가 소리에 이끌려서 본인이 나감으로써 이 증언이 나중에 이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고 윤상엽 씨는 물에 겨우겨우 빠져나온 후에 이은혜와 이상한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또 이어서 들어보시죠. 거기서 이제 고인분이 은혜야 너가 나 밀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씨 말로는 내가 오빠를 왜 밀어? 진짜 미친 거 아니고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계속 이제 고인분은 아니야 은혜야 너가 나 밀었어. 너 알잖아 너가 나 밀었잖아 이렇게 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옆에서 그 이 씨는 야, 오빠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내가 오빠 죽이려고 했네 내가 아주 나쁜 그 얘기도 나왔었어요. 전에 타이어 빵꾸 낸 것도 나고 오빠 죽이려고 타이어 빵꾸 냈다며 그거 나고 무슨 뭐 다 내가 오빠 죽이려고 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 얘기만 들어보면 고 윤상엽 씨는 어느 정도 눈치를 조금씩 채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또 다른 살인 시도입니다. 백 변호사님, 이거 무슨 내용이죠? 일단 고 윤상엽 씨 같은 경우 수영을 전혀 못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평 계곡 사건에서도 수영을 못했던 고 윤상엽 씨를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이 소위 낚시터 사건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야 네가 밀었잖아. 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고인을 이은혜 씨가 계속 밀었다면 수영을 못하는 걸 알면서 밤에 밀었다면 그것도 살인을 시도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까 제보자 얘기대로 둘 간에 약간의 일종의 말다툼 같은 게 있었는데 내가 오빠 죽이려고 밀었는데 타이어 펑크 낸 것도 나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 전에 뭔가 타이어 펑크가 나면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이 고인이 이은혜를 좀 의심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말자막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실래요? 은혜야 네가 나 밀었잖아 그거요. 다시 한 번만. 예. 이게 약간 어감이 이런 겁니다. 윤상엽 씨가 은혜야 네가 나 밀었잖아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은혜는 그 남편의 얘기에 대해서 그래 내가 오빠 죽이려고 밀었네. 나 나쁜 엑스네. 막 이렇게 반어법 비슷하게 반어법으로 한 거예요. 대응을 예. 했다는 것이죠. 자, 팀장님.
이거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렇고 너무 당장 방송을 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지금 너무 소름이 끼쳐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객관적인 거 빼놓고 주변인들의 목격담을 들어보게 되면 확인해 봐게 되겠지만은 그 이은혜가 계속적으로 살인을 시도를 했던 거예요. 물론 미세 그쳤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은혜가 사망하신 고인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동물을 사육시키는 것처럼 자기가 조련사로 손했었고 혹시 그 앵커님 콧뚜레라고 아십니까? 커다란 황소라 하더라도 코에 뚜레를 뚫어버리면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 얘기를 들어보고 뭐 여러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 고인이 이은혜한테 끌려다닌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했다가도 이은혜가 격하게 나오면은 수그러들고, 그러니까 착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 그 이은혜처럼 독한 사람한테 걸려들다 보니까 자기가 그 고인을 코를 낀 거죠. 콧뚜레를 뚫은 다음에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살해까지 한 정말 전형적으로 악마성을 가진 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지난해 12월 이 검찰이 소환을 했더니 갑자기 이제 불응을 하면서 그 뒤로부터 잠적을 한 건데, 자, 일단 공개 수배가 결정이 되고 나서부터 사건 반장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사진이 공개된 이후부터 목격담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요. 그렇죠. 수사 당국으로 여러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 모텔가 골목에서 이은혜와 키가 비슷한 여성을 봤고 그 옆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고 있는 남성을 봤다. 조현수와 매우 비슷했고 사진 속에서 나오는 안경을 쓰고 있기도 했다. 이런 제보도 있었고요. 또 다른 제보에서는 이은혜와 조현수를 한 지하철역에서 목격했다. 그래서 이은혜와 정말 똑같이 생긴 여성을 봤다. 이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팀장님, 일단 신용카드, 휴대전화 당연히 이제 추적이 될 만한 것들은 쓰지 않고 4개월째 사실상 이제 잠수를 타고 있다는 건데, 야, 이렇다면은 진짜 누구 좀 이런 이 사람들의 은신을 돕는 누군가가 있는 건가 하는 얘기도 나와요. 그것도 가능한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신용카드하고 휴대폰은 당연히 쓰질 않겠죠. 신용카드 같은 것도 추적도 되고 휴대폰도 추적이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현금으로 쓰고 숨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병원 같은 거 갈 때도 아니면은 카드를 쓸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구나 지인이나 누구 주변에서 자기 카드를 빌릴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건 이제 가정한 얘기인데 본인들이 현금만 많이 쓰려면 돈이 많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조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조력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해서 그걸 사용해서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력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 그리고 또 이 조 씨가 유흥가에서 또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대포폰, 뭐 대포 통장, 대포 차 뭐 이런 걸 사용하는 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은신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밀항 가능성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밀항을 하려고 그러면은 밀항 조직하고 접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밀항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또 하나 뭐냐면 지금 공개 수배돼 가지고 전 국민이 다 거의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항 조직도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준다 하더라도 밀항 조직 돈만 받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밀항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위조 여권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여권을 내가 이제 성형을 한다든지 그 사진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얼굴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출고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제 그건 아마 쉽지 않은데 어떻든 밀항도 가능은 한데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모텔이라든지 좀 조용한 곳에 은신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는 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네. 그리고 또 정말 황당한 또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누리꾼들을 고소했어요. 2020년 10월 달에 이 방송이 되고 나서요. 이 사람이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본인이 그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닌데 방송의 댓글이나 네티즌들이 그렇게 글을 쓰면서 이거는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100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일부는 뭐 합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합의 안 하겠다라고 또 금액이 작다라고 그런 얘기까지 좀 있기도 하고요. 뭐 일단은 허위든 좀 진실이든 명예훼손죄가 우리가 성립할 수 있는 우리 법제를 또 이용했던 걸로 보이고 본인뿐만 아니라 이은혜에 관련된 내용도 기재를 했을 때 댓글 작성했을 때 그것도 같이 고소를 하고 그 고소에 통해서 합의금을 받으려고 했던 정황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합의금을 준 누리꾼들 네. 이걸 알게 되면 지금 얼마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근데 참 조금 전에 박준 변호사 간단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합의금을 돌려받기는 전 개인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모욕죄라는 건 뭐 약간 욕설이나 이런 것들, 욕설 댓글 이런 걸 기초로 해서 한 것일 테고요. 그리고 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고 또 사실을 알려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합의를 해서 준 합의금을 현실적으로 돌려받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좀 황당한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은혜 사건 전하면서 그 공개 수배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경찰서에 가셔보시면 그 현상 수배 명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말 사건 반장에서 진짜 하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경찰에서 현상 수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 같은 걸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면서 좀 빨리 검거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정말 저희는 많은데요. 그거를 또 방송에서 공개를 하면은 또 안 됩니다. 예? 아니 얼굴을 알아야 뭐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예? 아니, 경찰에서 공개 수배 이렇게 현상을 붙여서 놓은 거는 그건 상관없고 그걸 방송에서 소개하면 안 된다. 진짜 저는 이런 소식을 전할 때마다 우리나라 법이 좀 뭔가 좀 이게 좀 악의가 안 맞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아무튼 계속해서 이 내용 좀 전해드리기로 하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택시기사에게 100만 원을 빌린 승객이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도주한 남성은 아내의 출산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인데 진짜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이것도. 제목이 정말 간결합니다. 아버지가 택시기사예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요. 오후 5시, 지난달 31일 오후 5시였습니다. 해남의 터미널에서 아버지가 택시기사였습니다. 택시기사인 아버지가 손님을 태웠어요. 그래서 목포로 갔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자 손님이 지갑을 안 가져왔다면서 돈을 빌렸습니다.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런 다음에 돈을 돌려주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진짜 참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출산을 미끼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뭐 이 남성이 이 손님이 뭐 직접 출산하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아내가 출산한다는 명목으로 이 남성의 이 목적지가 이제 한 산부인과 앞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급히 출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갑을 안 갖고 왔다. 저는 보통 이제 택시비 뭐 안 내고 도망가는 거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요. 추가로 돈 받아내는 건 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도착 후 제가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든 아내 출산해야 되니까 병원비 모목으로 1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 착한 기사분이 100만 원을 또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저렇게 전달을 해주니 이거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기사님한테 돈 보내드릴 겁니다라고 하고 도주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자기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돈을 받으면 되지. 그걸 왜 기사님한테? 자, 박 변호사님. 네. 진짜 이 기사님은 내 자식 같아서 얼마나 지금 경황이 없었으면 이럴까 싶어서 세상에 그렇죠. ATM에 가가지고 직접 돈까지 직접 현금 서비스 받은 거거든요. 사실은 다른 거면 어쩌면 의심도 했을 겁니다. 출산 이런 거를 사기의 수단으로 쓰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거든요. 예. 출산이라는 건 상당히 고귀한 거거든요. 또 그게 아마 기사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자식 같기도 하고 어쩌면 손주를 본다는 느낌으로 이걸 거짓말을 생각 안 하고 되게 궁박하고 힘든 상황이었구나라고 여겼기 때문에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줬던 거고요. 더 신기한 거는 1시간 이상 병원 앞에 기다렸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겠죠. 그럴 리 없어. 믿다 보니까 나중에 1시간 지난 이후에 병원에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 없었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택시 기사님 다른 거 이것도 트라우마의 일종 같은데 이래 되면 사람 이제 아무도 못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어떤 나쁜 것까지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엔 병원비도 카드로 계산이 되는 만큼 만약에 이제 기사님이 원무과에 같이 가셔가지고
아 그럼 내가 카드로 그거 해줄게 했으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냥 믿은 거죠 무조건. 그렇죠. 이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저 새로운 수법인데요. 수법은 새로운 수법인데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차라리 벼룩에 간을 내먹지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런 출산을 미끼로 사기를 쳤다고 한다면은 정말 이 마음이 성품이 바닥까지 간 사람인데 그거를 모르고 도와줬던 택시기사님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또 화나겠습니까? 어떻든 이 범인은 추적 끝까지 해가지고 검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딱 보니까 이 기사님은 예전부터도 이렇게 택시비 먹튀하는 그런 일도 많이 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이건 날 속이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이 워낙 심성이 고우시니까 속아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자 그런데 그 연락처 이자가 주고 갔던 그 연락처로 전화를 해봤더니 어땠다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웬 외국인 여성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고 전화가 끊어진 다음에는 수신 거부돼서 전화가 차단됐습니다. 이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공범인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것은 맞습니다. 남겨진 전화번호 수신 거부가 됐기 때문에 그냥 번호를 넘겼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알고 지낸 사람한테 고의로 내가 이렇게 사기치면 이렇게 연락이 올 것이다 해서 확인해서 연락을 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글쓴이 그러니까 기사님의 아드님이 이 택시 블랙박스에 그 사진을 공개했어요.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이 공개 수배, 현상 수배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블러를 치지 않으면 이게 외국에 특히 미국 같은데 많은 주에는 얼굴을 공개해 버립니다. 방송에 공개를 하고 이걸 잡아달라, 신고해달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못 찾죠. 사실은 의미가 없죠. 이거 이렇게 만약에 그걸 블러를 걷어내고 올리면 올린 사람이 처벌을 받을 맞습니다. 수도 있는 이런 현행법에 어처구니 그렇습니다. 없는. 예? 팀장님. 예. 그래도 잡을 수 있겠죠? 저게 지금 블랙박스 사진은 안 보인다 하더라도 아까 핸드폰으로 연락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 연락할 수도 있고 또 카드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카드 택시 결제할 때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그 CCTV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추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를 걸었는데 수신 거부했다. 이 전화번호가 나오면은 필히 검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 핸드폰 추적을 해가지고 그 범인 즉 피해자를 검거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진짜 이런 먹튀 사건은요. 이 진짜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얼굴 공개하면은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사건들 전할 때마다 정말 답답합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최근 아픈 동생을 대신해 고지서를 정리하던 여성은 휴대전화 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편의점에서부터 배달 음식까지 휴대전화로 수백만 원이 결제돼 있었던 건데요. 여성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당시 동생은 혼수 상태에 빠져 병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여기저기서 돈을 쓰며 돌아다닐 수 있었을까요? 급기야 결제가 이루어진 가게를 찾아 CCTV 영상을 확인한 여성은 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체 누가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걸까요?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이건 또. 그 휴대폰의 주인이 휴대폰으로 편의점에서 결제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시간에 그 휴대폰의 주인은 혼수 상태였다. 네, 그렇습니다. 누나가 동생의 고지서를 보고 놀랐어요. 혼수 상태여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동생이 결제를 하고 다니냐, 물건을 사고 다니느냐 너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동생이 어디서 결제했는지 다 찾아본 다음에 편의점이나 가게를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CCTV에서 낯익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자, 대체 그 낯익은 얼굴 누구였는지 이번 사건의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같은 병실의 그놈. 팀장님, 그러면은 이 동생분, 혼수 상태에 빠졌던 동생분과 같은 병실에 있었던 놈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 동생분이 이제 혼수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요금은 날라왔어요. 그럼 누군가 쓴 건데 확인해 봤더니 같은 병실에 있던 20대 남성이 동생 휴대폰을 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쓰고 싶은 거 사고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모르고 있던 거죠. 그리고 이 휴대폰이라는 것이 알다시피 결제 금액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30만 원이 한도였는데 그걸 또 자기가 100만 원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검거가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쓴 이 20대 남성에 대한 그 사고방식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차피 걸리거든요. 근데 썼다. 그러니까 그 혼 상태에 있는 남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 그 경실이 있으면서 쉽게 썩었다 싶어 쓴 건데 이렇다 한들 뭐 이 사람은 처벌 받을 거니까 경찰에 조사하게 되면은. 야, 진짜 박 변호사님. 네.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같은 병실 환자의 휴대폰을 이렇게 슬쩍 해가지고 그걸로 편의점에 가서 결제,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또 안부를 묻기도 했다고 해요. 잘 퇴원했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요? 아주 뭐 약간 철면피일 수도 있고요. 이 상당히 힘든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휴대전화를 이 정보를 딱 가져간 다음에 그것을 지금 마음대로 사용했는데 이 얘기에 따르면 이거 말고도 많은 전화를 해가지고 피해자가 많다고 하고요. 왜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먹을 거라고 사 먹고 싶어서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아니 돈도 없으면서 입원은 왜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변명이죠. 핑계고요. 아니 백 변호사님, 저는 솔직히 이게 일단 뭐 사건 자체는 있으니까 소개는 해드리지만 보통 휴대폰 결제할 때 뭐 땡땡페이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를 하거나 생체 인식해서 뭐 지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가장 그에 앞서서 휴대폰에 이제 뭐 비밀번호 뭐 패턴이나 뭐가 이렇게 돼 있었다면 그건 또 어떻게 풀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그걸 밝혀내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긴 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밝혔던 것처럼 지금 이 환자분 말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런 개인 정보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본인이 퇴원 후에는 휴대폰을 못 훔치잖아요. 예. 근데 이 피해자의 결제 정보를 본인 휴대폰을 옮겨서 그 뒤에도 사용을 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세상에. 그렇다면 그 수법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아까 이제 김은배 팀장님께서 저 남성 어차피 얼굴 다 공개 다 경찰이 알고 금방 잡힐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처벌받을 것이다 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처벌을 받겠지만 안타까운 건 이 사람 돈이 있겠어요? 이 피해자들 피해 보이 과연 될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또 사례를 좀 넘어갈게요. 무려 10년 동안 자기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는지 모르고 있었던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40대 여성이 10년 동안 친구의 이름을 어느 곳에 갈 때마다 불렀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불렀어요. 병원에서 주민번호와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때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진료를 받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친구의 이름으로 행세를 했는데 220번 진료받았고요. 그리고 210만 원 정도가 보험공단과 보험급여 비용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조금씩 야금야금 보험을 이용해 온 겁니다. 아니, 왜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이 보험 이용한 거는 저도 알다시피 아마 앵커님도 병원 가게 되면은 요즘은 주민등록번호만 불러주면 그냥 입력시키거든요. 맞습니다. 친구번호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아마 이제 불면증이라든지 뭐 이 우울증이 있어다 보니까 아마 수면제 같은 걸 처방을 받는데 혼자 가면은 매달아 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거를 도용하면은 친구 거, 2인기를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면제라든지 우울증 약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친구 명의를 도용했는데 그거를 친구는 몰랐기 때문에 10년 동안 도용당했는데 남의 거를 도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정말 이 병원에 가면은 신분증 확인을 참 안 하지 싶어서 제가 이제 아는 그 동네 의원 하는 후배한테 좀 물어봤더니 요즘 코로나 시국에 대리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도 왕왕 있을 것이고 특히나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면제 같은 경우는 처방 빈도가 잦아지면 이게 기록이 바로 떠버리니까 이걸 안 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로 이렇게 한다. 이거 일단 뭐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 일단은 정보를 도용당한 분한테는 금전적으로 뭐 피해는 없을 거예요. 그 명의로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치료받은 것처럼 하고 이제 수면제를 처방받은 거니까. 근데 대신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계속 이 사람 등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자꾸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 여성 같은 경우 또 유사한 범행 전과가 한번 또 있습니다. 2016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가 있어서
재범 위험성도 높은 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 걸렸을 땐 벌금형, 이번에 두 번째 걸렸을 때는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요.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된, 그러니까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것보다 이제 본인이 수면제 마련을 위해서 일단 범행을 했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참작이 돼서 일단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식당 영업시간이 확대되고 사적 모임 인원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장 씨는 이런 변화가 반갑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팀장의 태도 때문인데요. 고등학생 자녀가 확진됐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증상이 없다며 검사를 받지 않고 사무실에서는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완화된 거리두기를 핑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점심, 저녁 회식까지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백신을 맞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는 장 씨는 팀장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고 합니다. 팀장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만약에 백다혜 아나운서 같은 경우 저런 팀장을 만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할 생각이에요? 네. 일단 저희 사건반장 팀장님은 그러시지 않아서 그럴 고민할 일이 없겠지만 저는 일단 만약에 저라면 아이와 놀아주기로 약속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고 다음에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안 빼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진짜 조금 기발한 대답을 원했거든요. 저렇게.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보고 있으니까 그 팀장이 알겠습니다. 그 팀장님도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조금 각색했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홍 기자, 방금 그 팀장이라는 사람, 꼰대야, 꼰대. 전형적인 꼰대입니다. 네. 정말 만물 박사예요. 일단 뭐든 참견하면서 이건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계속 참견합니다. 그리고 잔소리 마구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내 말이 법이다 하면서 이렇게 회식을 잡고 자꾸 불러내는 겁니다. 오늘 점심 누구누구 나와 이러는 거죠. 갑자기 통보를 받으면 뺄 수 없습니다. 저 오늘 뭐 있어요? 약속 있어요? 저 병원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야, 우리 팀이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너 팀워크 깰 거야? 너 우리 팀 맞아? 이러면서 마구 면박을 주는 거죠. 하여튼 이런 인간들이 꼭 승진은 참 그렇죠. 무지하게 잘 돼요 또. 참 신기한 게요. 능력하고 승진은 원래는 같으면 좋은데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회사 내에서 유명한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하는 족족 이 프로젝트가 실패를 하는데 본인은 잘 못하지만 밑에 팀원들이 실력이 좋습니다. 성과를 내기도 하고요. 이런 분일수록 위에 가면 이 좀 잘 비빕니다. 예, 부장님. 이런 걸 잘합니다. 그리고 밑에한테는 우리 소위 좀 갈군다고 표현하죠. 일을 좀 많이 시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는 내고 윗사람한테는 싫은 소리 못하고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는 계속적으로 팀원들한테는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 저도 좀 저런 거 아니냐 반성을 좀 해보긴 한데 이런 사람들을 그러고 보니까 저 사파 속의 인물이 좀 닮은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을 소위 꼰대라고 요새 많이 말을 박 합니다. 변호사님하고 좀 닮은 것 같은데요. 저는 저렇게 안 되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네. 박 변호사님 계신 로펌의 직원분들은 근데 저 뒤에 좀 나오지만 저도 회식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나. 근데 저는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면 이건 꼰대가 되겠죠. 예. 네. 자, 팀장님. 근데 이제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코로나 밀접 접촉자란 말이죠. 근데 왜 검사를 안 받아요? 저도 이해 안 가는 게 고등학생 아들이 걸렸어요. 같은 생활에 공동생활 합니다. 근데 저 팀장의 아내가 혹시라도 검사를 받아봤더니 음성으로 3번이나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안 걸렸으니까 나도 당연히 안 걸렸지. 나는 안 걸릴 거야. 그리고 백신을 3번 맞았으니까 안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걸려. 그리고 출근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3월부터 이제 방역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동거 가족이라 하더라도 확진자가 있다 하더라도 PCR 검사, PCR 아시죠? 예. 네, PCR 검사를
안 봐도 된다고 하니까 본인이 자가 진단도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좀 오만한 사람이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 잘난 척만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꼰대라도 저러면 안 되거든요. 어떻든 또 뭐라고 했냐면 이 회사는 내가 출근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아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거지 자기가 있으나 뭔 상관을 했어요. 저렇게 과대망상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런 팀장은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상부에다가 제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 사람을 저 지방으로 전거시켜야 돼요. 아, 너무 예, 아무튼 너무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근데 백 변호사님, 네. 무증상 감염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방송국 같은 경우는 일반 그 당국의 이 방역 지침보다 더 엄격한 그렇죠. 방역 지침을 저희가 계속 저희 매일 하잖아요. 이번 주부터 안 하죠. 예. 이제 계속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히 이런 일도 그렇고 또 여러 팀원들이 함께 있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제 조심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자가검사 키트로라도 음성이 나온 걸 확인하고 보통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예. 일단 뭐 자녀도 걸리고 막 그랬으면 이제 일단은 나머지 코로나 안 걸린 직장 그 직원들 부하 직원들 어떻게 했어요? 아우, 일단 보기만 해도 일단 움찔할 텐데. 당연하죠. 근데 저분은 일단 출근과 동시에 마스크를 벗는다고 합니다. 아유, 자기는 마스크를 쓰면 이게 뭐가 잘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아이고. 마스크를 벗어야 일이 되는 성격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 저것도 굉장히 짜증나는 일인데 저 정도 되면 일단 다들 불안할 텐데 꼭 그것도 식사 같이 하자고 회식하자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그냥 구내식당에서 칸방인데 식사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저렇게 강요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는 뭐 조심스럽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자, 근데 더 나갑니다, 이 아저씨. 점심뿐 아니라 결국에 또 저녁 회식. 그렇죠. 네, 진짜 회식의 이건... 꽃은 저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팀장님이 공지를 합니다. 코로나는 이제 감기다. 이렇게 공지를 내리고 전부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팀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 팀원 20명인데요. 다 못 모이는데요. 했더니 괜찮아. 10명씩 따로 간 것처럼 앉지 뭐 그랬습니다. 또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도 다 알 텐데요. 했더니 야, 내가 가는 단골 식당 있어. 거기 룸으로 잡으면 돼. 방으로 잡으면 아무도 모르게 괜찮을 거야. 참석을 지시했거든요. 그런데 모두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팀장이 정말 술버릇이 나쁜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 술잔도 와중에. 돌리고 파도 타기 하고 또 주량도 술잔을 세요. 돌려요? 네, 이 돌려서 와중에? 먹는 요즘 시국에 정말 맞지 않는 그런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주도하시는 분이었고 주량이 엄청 세신 분이었어요. 주당인데 게다가 노래방도 가고 2차, 3차 빠지면 이름 기억해서 다음날 아침 9시에 면박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도 갈 수 없고 무조건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홍 기자가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박지훈 변호사님이 저랑 계속 시선을 피하는데 이유가 뭐죠? 좀 제 생각이 자꾸 나서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불과 몇 년 전에 회식을 할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안 되는데 죄송하세요. 약간 파도 타는 거를 좀 좋아해서 많이 좋아하죠. 파도 타는 거 좋아합니다. 박지원 변호사. 진짜 왜 저러고 사세요? 그러니까 요새는 안 합니다. 요새는 안 합니다. 요새는 안 합니다. 저희도 안 하는데 안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 사건반장 팀도 회식을 종종 했었어요. 근데 그거 항상 주도를 하죠. 진짜. 일단 술잔 돌리고 파도 타고 박지훈 변호사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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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팀장님. 이 샤이 오미크론, 그러니까 저렇게 뭔가 의심이 되는데도 그냥 꾹 참고 그냥 난 문제 없어 하던 사람들, 이 팀장이 이런 식으로 자꾸 행동을 하니까 이 장 씨가 참다 못해서 돌직구를 날렸죠. 그렇습니다. 자기는 이제 애 때문에 못 간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돌직구를 날리면 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장 팀장을 뭐라고 했냐면은 어린아이는 혼자 키우냐. 문 앞에서 면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 씨 같은 경우에 좋은 말을 하고 맞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꼰대 팀장이 안 받아들이는 오히려 장 씨를 면박을 주니까 장 씨로서는 참 난감하고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팀장이란 분이 참 개념이 너무 없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회식도 숫잔 돌리기. 요즘 숫잔 돌리기 누가 하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호사님 없잖아요. 없죠, 돌린다는 거는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을 그만두기 못하면은 저 지방으로 날려야 된다니까요. 안 됩니다, 이 사람. 팀장님 요즘에 부쩍 너무 과격했던 것 그렇습니까? 같아요. 예. 아니 만약에 지방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지방이 없으면은 이분은 좀 약간 장기 휴가를 한 1년 줘버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가족 확진됐는데 이 검사도 마스크도
안 쓰겠다는 이 꼰대 팀장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백 변호사님? 일단 뭐 법적으로만 생각하면 뭐 실내 마스크 안 쓴 거, 그건 뭐 당연히 이제 방역지침 위반이고요. 그리고 회식도 아까 20명 그냥 한 방에서 같이 하면 그거 다 위반인데 그런 거는 사실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법으로 그렇습니다. 아니면 혹시 이 사람이 확진돼서 다른 사람 옮기면 구상권 청구다 이런 것보다 조금 전에 자꾸 지방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직장 내 괴롭힘. 그렇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 하면 예전에 코로나 전이라면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걸 과연 직장 내 괴롭힘 볼 수 있을까가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아니 이 정도 상황이면 이거야말로 직장 내 괴롭힘이죠.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박지훈 변호사가 회식을 많이 코로나 전에 참석하라 그런 거 정도는 죄가 안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회식을 참여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건 형법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도 뭐 짧게 예,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은 좀 과하고요. 근데 너무 과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백 변호사님 의견에 반대하는 너무 뭐 처벌까지 될 것.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히면 되잖아요. 괴롭히면 전 직장 내 가능하다고 보는데 코로나 상황이 이게 배려가 정말 중요한데 그 배려심이 부족한 거 또 꼰대 같은 모양새 보이는 거. 저희는 의견이 다르면 항상 투샷을 잡습니다. 약간 그래서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처벌받는 거는 좀 문제가 저는 그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반드시 그건 고쳐야 되고 저는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하 직원이. 그게 또 안 되면 제가 그때 예전에 했던 방법인데 고위의 상사한테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인사 책임자 같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 이분한테 때문에 하면 안 너무 되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얘기하면 본인이 안 들어주니까 안 들어줬잖아요. 아까 팀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얘기를 그렇죠. 하면 이 괴롭힘을 못하게 만들어줘야 할 회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까 팀장이 말한 것처럼 지방에 뭐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든가 그런 걸 회사에 근데 조치를 해야 되는 지방에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그쪽이 또 문제가 또 되겠네요. 의외로 이런 사람일수록 또 위에 약하거든요. 그런 일이 사람이 생기면 오히려 고칠 한 수 말씀 하면 아이고 이제 바뀌었다 이제 좀 그래 하지 마세요 하면 그때부터 또 고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하지 말고요. 형사처벌하시는 분이 있고 다른 분이 있는데 그럼 징계로 갑시다 우리가. 징계를 먹여가지고 지방 날리든지 아주 휴가를 팍 줘서 못 나오게. 지방 날리면 지방 사람들은 무슨 죄냐고요? 아니 이분이 날아가게 되면 지방 분들은 새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왕따시키고 이 사람 당해봐야 돼. 아이고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죠 그게. 그런가요? 예. 아무튼 당해봐야 아는데 이분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예.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아무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삼동수 네, 안 이렇게 되죠.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도로에 보이십니까? 아이고. 저기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 보이시나요? 도로 위에 저기 앉아 있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다가가고 있어요. 강아지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뭔가 눈가가 촉촉합니다. 힘도 없어 보이고 저렇게 좀 살포시 손을 갖다 댔다가 뒤를 봤어요. 조금 더 좀 너머로 가봤더니 도로 너머에 쓰러져 있습니다. 다른 강아지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데 당시 상황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Did you get hit? You're not big at all. What happened? What happened? You got some road rash all over you. You gonna be... 사고 당했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차에 치인 것 같아요. 한 6시간 전쯤에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부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강아지가 발견해서 계속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말을 못하지만 친구를 위해서 지켜주듯이 사람이 그러듯이 정말 감동적으로 서로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의 약혼자, 지금 촬영자가 여성이고 약혼자인 남성이 가서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들어서 강아지가 낑낑대는데 들어서 옮깁니다. 진정시켜서 자동차로 데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두 마리를 모두 구조했습니다. 아까 있던 그 강아지 어디 갔어요? 아까 있던 강아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다친 강아지가 먼저 저렇게 차의 뒷좌석까지 들어가는데도 조금 더 기다리면서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하는 모습인데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목줄을 이제 채우려고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결국 구조했습니다. 일단 그 다친 강아지 상태는 어때요? 많이 다쳤습니다. 오른쪽 앞다리도 다쳤고 송곳니도 부러졌고 아이고야. 찰과상 입어서 지금 저렇게 카푸치노 잠깐씩 먹는 많이 허기진 모습도 보이는데 병원에 갔어요. 치료받고 회복을 했습니다. 동물보호소에서 지내면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 두 마리 모두 좋은 주인 만나서 앞으로는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픽 일본으로 가보시죠.
저거 뭐예요? 수달입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청소기를 돌리고 있어요. 청소를 시작하고 있는데 수달 1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청소기 앞에 모였다가 청소기를 당기니까 쭉 따라옵니다. 자석처럼 끌려오죠. 그러다가 지금 청소기를 들고서 촬영하다가 다시 이제 반대로 앞으로 미니까 청소기 미니까 이번엔 깜짝 놀라서 뒤로 밀려납니다. 청소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마치 장난감 대하듯이 저렇게 뒤로 이렇게 갔다 쫓아오다가 다시 앞으로 오면 밀려났다가 부딪히면은 깜짝 놀라듯이 점프도 했다가 펄쩍펄쩍 뛰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이 집에서는 자주 이렇게 청소기를 돌릴 때마다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소음도 나고 움직이니까 신기해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도 재밌는지 찍으면서 계속해서 수달들과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귀엽습니다. 자, 세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이거 네. 뭐예요? 검은색 픽업 트럭 한 대가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은색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이 충돌을 그대로 저렇게 달아나는 건가 싶더니 픽업 트럭이 다시 나타나서 조금 전 저 들이받았던 승용차를 또 돌진합니다. 아이고. 승용차에서 연기가 나는데도 픽업 트럭은 계속해서 저 승용차를 들이받는데요. 이날 저 픽업 트럭 운전자가 대형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를 저렇게 계속해서 들이받으면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왜 저러는 거예요? 네, 검은색 픽업 트럭 운전자 알고 보니까 영상을 찍고 있는 남성이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닌 아내의 삼촌이라고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술에 잔뜩 취해서 저렇게 픽업 트럭으로 다른 차를 들이받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빨리 만류해줘. 저거 좀 계속 찍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지금 승용차가 완전히 찌그러졌는데 마치 남의 일이라는 듯이 지금 이 영상 찍는 멀리서 영상을 찍으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는 게 좀 이해가 되진 않는데요. 일단 현지 경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지는 알려지지 않아서 승용차 안에 저 차 안에 운전자가 있었는지 또 다친 사람은 없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무엇보다요, 저 운전자가 왜 저런 행동을 한 건지 이건 저도 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차가 지금 네, 파란색 승용차 한 대가 물에 빠져 있는 걸로 보이죠? 물에 반쯤 잠겨 있는데요. 금세 호수 안으로 저렇게 가라앉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굴착기 한 대가 나타나더니 호수에 가라앉은 승용차를 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승용차가 수면 위로 저렇게 모습을 드러내자 다른 남성이 굴착기 위에 앉아서 승용차 저 썬루프를 좀 약하죠, 저기를. 그래서 저기를 망치로 깨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지금 저 차 안에 한 여성과 어린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저렇게 모녀를 구하려고 굴착기를 이용해서 승용차를 무리로 꺼낸 뒤에 썬루프를 깨려는 거였는데요. 어느새 썬루프에 구멍이 뚫렸고 남성이 그 사이로 엄마와 아기를 잡아당긴 겁니다. 모녀 모두 무사히 물속에서 빠져나오면서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방금 그 남성 두 분이 구했나 보죠? 네, 맞습니다. 당시 여성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기가 오는 바람에 운전에 집중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여성의 주의가 산만해지면서 차가 통제력을 잃고 저렇게 호수에 빠지게 된 건데요. 마침 이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렇게 차가 순식간에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엄마와 딸은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픽 화면 보시죠. 이거 누구죠? 무대 위에서 긴 생머리 보이시죠? 한 남성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언뜻 무슨 말인지 제가 중국어여서 알아들을 수 없지만 뭔가 감미로운 노래의 멜로디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장국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19년 전 만우절에 세상을 떠난 홍콩의 세계적 스타 장국영입니다. 중국의 한 IT 기업 연구소가 인공지능 기술로 장국영의 마지막 콘서트 장면, 22년 전 마지막 모습을 6배 선명하게 복원해냈습니다. 그래서 22년 전 이 화질이 원래는 되게 어두웠다고 해요. 그런데 얼굴도 흐릿한 것을 디지털 기술로 살려내고 머리카락도 지금 뒤에 한 올 한 올 보일 수 있게 조명도 살려내고 그래서 장국영을 생생하게 다시금 만날 수 있도록 재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일 만우절에 그의 기일이기 때문에 공개되니까 누리꾼들이 영상을 보고 그리운 마음도 달랠 수 있었다. 다시 볼 수 있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시청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이어지는 뉴스룸까지 쭉 정주행해 주십시오.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